안녕하세요. 곽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뭘까요? 이 투자를 잘해야지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는 어림도 없죠. 적어도 내 집을 마련하려면 저축으론 절대로 안 되고 투자를 잘해야 한다는데, 그럼 이제 이 투자가 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라는 거는 돈 놓고 돈 못 끼죠.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소비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살 수 있죠. 그런데 투자를 한다고 하면 현재의 맛있는 것과 좋은 옷을 포기하는 거겠죠. 소비를 포기하고 그 100만 원을 장래를 위한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래를 위해서라고 했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미래, 장래의 것이고 희생하는 것은 현재죠. 그 장래하고 현재하고의 시차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코인을 단타를 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만에 10만 원, 10% 수익을 냈어요. 괜찮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100만 원을 저금해 놨더니 10년 뒤에 이자가 붙어서 10만 원 벌었어. 똑같은 10만 원을 벌었지만 이 10만 원을 버는데 걸린 시간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또 불확실한 것에 투자한다고 했죠.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게 뭡니까? 내 돈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 이거 돈 잃는 거? 이거 위험하겠죠. 불확실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험이 많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위험이 적은, 확실한 게 좋죠. 제가 코인 투자로 단타를 해서 10만 원을 벌었지만 사실 불확실성이 크죠. 수익이 10만 원이 아니라 내 원금이 10만 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축은 10년에 10만 원을 벌었지만 위험이 작죠. 저축이니까 위험이 전혀 없다고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 화폐 가치 하락을 생각하면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위험이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차하고 위험이라는 요소를 감안해서 수익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 내 돈 말고 남의 돈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겠죠. 남의 돈으로 막 주식하고 코인하고 하면 더 재밌겠죠. 자, 20번.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증가한다. 우리가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 지렛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렛대를 가지고 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원래 내가 쓸 수 있는 힘보다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죠. 남의 돈을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원래 내 힘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투기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자나 원금 같은 의무가 있으니까 이 투자가 실패했을 때 큰 위험이 증가하겠죠. 자, 일단 위험한데 제가 한번 남의 돈으로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내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연끌을 해서 제가 집을 샀어요. 이거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항상 부동산 투자에는 투기 시비가 붙죠.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는 투자라는 것은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투자, 단순하게 전매 차익,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흔히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내가 영업 일선에서 한번 일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내가 이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공부 한번 해볼까? 자격증 공부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왜 우리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을까요? 다른 투자보다 확실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3번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할 수도 있고 작은 상가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우리랑 맞지 않아요. 이 부동산 경제학이라는 스케일에 맞춰서 큰 대형 빌딩을 구입해서
임대해주는 100억 이상 빌딩, 이런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투자자는 대형 임대사업자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 건물을 100억, 1000억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했어. 그러면 다른 투자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영속성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디 도망 안 가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상폐가 되면 휴지 조각이 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부동산은 어디 도망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전하다는 게 아예 원본 상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100억 이상 되는 큰 임대사업자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임차인들한테 매달 월세를 받겠죠. 뭐 현실은 제가 월세를 주는 입장이지만, 가정을 하면 이 월세 정말 이거 좋겠죠. 그럼 이 소득 이득이라는 거는 이러한 월세 받는 거, 임대 수익을 이야기하겠죠. 임대 수익을 이야기하고, 자본 이득은 뭘 말할까요? 자본 이득은 내가 이 100억 주고 산 빌딩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가격이 오르죠. 그 대한민국 그 3대 도둑 아시죠? 비, 연정훈, 그걸 하면 누구지?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김태희 남편, 이 비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이 비가 2008년도에 청담동에 168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168억짜리 빌딩을 2021년도에 495억에 팔았습니다. 2021년도에 워낙 부동산 자산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B의 전매 차익만 해도 327억입니다. 물론 뭐 세금 내고 순수하게 B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300억 이상의 차익을 가져간 거죠. 이것은 B의 뭐죠? 자본 이득이죠. 전매 차익을 우리는 자본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하면 월세 받아서 소득도 챙기고 나중에 이 자산을 통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본 이득도 가능하겠구나. 부동산의 장점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를 말한다고 했죠. 지렛대라는 건 내 힘보다 더 큰 무게를 지렛대를 이용하면 들 수 있는 거죠. 왜? B가 495억에 청담동에 있는 빌딩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B가 그 돈 들고 뭐 외국 갔을까요? 아니면 뭐 나 이제 뭐 그냥 현금 가지고 이자 받아서 먹고 살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B는 495억짜리 팔고 강남 서초동에 920억짜리 더 크고 좋은 빌딩을 구매했습니다. 이 빌딩 사기 위해서 빌딩 판 거죠. 그러면 B는 500억 현금 있어서 현금 꺼내서 빌딩 판 돈하고 합쳐가지고 그 900억짜리 빌딩 샀을까요? 당연히 대출도 받고 임대 보증금도 받아서 타인 자본을 가지고 투자했겠죠. 지렛대를 통해서 원래 내 힘보다 더 큰 거를 들 수 있는 것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내가 가진 자본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상승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자본 이익률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자, 내가 무조건 이기는 승부를 알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가 내 친구인데 뭐 얘가 내일 선발인데 얘가 어저께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얘가 지금 몸이 안 좋아. 그런데 자존심상 선발을 나갔는데 이길 수가 없겠네. 뭐 그렇다든지 내가 100% 이기는 승부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이 승부에 베팅을 하면 2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2배. 그럼 제가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넣으면 2천만 원 되겠죠.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내 돈 1000만 원으로. 그런데 친구한테 내가 1000만 원 빌리면서, 야, 내가 1000만 원 빌린 대신에 이자로 100만 원 줄게. 그리고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했어. 베팅했어. 4천 벌죠. 그리고 이자 주면은 1900만 원 남죠. 내가 원래 내 돈만 가지면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1900을 벌었죠. 난 1000만 원 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더 훨씬 수익률이 상승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원래 내 자본 가지고 더 큰 이익을 창출했으니까 남의 돈 더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절세 효과도 이야기합니다. 이 절세 효과? 이 지금 매스컴이나 TV에서 이 부동산 세금 때문에 얘기 많은데 이 부동산 절세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절세는 어떤 거냐면 비용 처리가 돼서 좀 세금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1억짜리 벤츠를 샀어요. 꿈이겠죠? 이거 사는 순간 바로 감가가 시작되죠. 내가 이제 1년 뒤에 팔면은 이 1억짜리가 한 7천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왜냐? 1년 동안 뭐 낡고 중고가 되니까. 우리 빌딩도 제가 이제 새 건물을 지으면 이 새 건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헐게되죠. 감가가 일어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이 감가상각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소득세가 이 비용만큼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실제 현실은 이 건물이 헐게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 건물 가격이 떨어지나요? 뭐 압구정 현대라든지 그 건물 헐게된다고 해서 그 건물 가격 떨어지나요? 오히려 더 오르죠. 건물은 실제로는 우리 시장에 있는 시세는 이 건물 헐거에 대한 감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세금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플레라는 게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지는 이제 영어로 이제 울타리를 의미하는데 이제 외적이 침입해 올 때 이 울타리로 우리를 막고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즉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면 물가 상승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이 촬영을 이제 저녁 7시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녁 뭐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또 가난한 사람답게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이 뭐 한 줄에 대략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김밥 천국이 처음 이제 막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어요. 한 20년 전이죠. 지금 2,500원이라고 우리 한다면 제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20년 전에 2,500만 원이 있었어. 그러면 이 2,500만 원을 김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500만 원은 이꼴 김밥 25,000개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2,500만 원으로는 김밥을 10,000개밖에 사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25,000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개밖에 못 사네.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또 현금 가치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이 20년 전에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면 이 부동산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면 단순히 저축이나 현금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실제 구매력은 떨어졌을 텐데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니까 뭐 오히려 더 오르죠. 실제로는. 어쨌건 이 물가 상승으로부터 내 돈이 내 자산이 보호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뭐 하차감이라고 하죠. 좋은 차에서 내리면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좀 이렇게 좀 알아주는 그런 거. 우리 사는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강남에 살아, 어디 뭐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아. 그러면 나름 내 스스로 가지는 뭐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장점을 우리 알았는데 부동산은 첫 번째로 안전한 자산이구나. 두 번째로 소득과 자본 이득이 모두 획득 가능한 투자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구나. 그리고 네 번째로 요거 비용 처리도 할 수 있겠구나. 절세도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물가 상승로부터 내 자산,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헤지의 장점이 있구나. 자, 우리가 이 5가지 장점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에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투자도 없겠죠. 부동산 시장 역시 우리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고위험 상품입니다. 아니, 선생님, 방금 부동산 안전성 있는 게 장점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전하다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완전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내가 재개발될 것 같아. 나무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땐 재개발될 것 같으니까는 내가 내 돈이랑 여기저기 투자하고 돈 끌어서 샀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손해가 크겠죠. 우리가 어디 땅 산 사람, 어디 집 산 사람, 돈 번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돈 잃은 사람은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거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돈을 번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뭐 조용하든지 뭐 빚쟁이 피해서 도망 다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른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타인 자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안 나도 이 타인 자본에 대한 내 책임은 경감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위험성 있는 투자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두 번째가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인데 황금성을 이야기합니다. 황금성, 이걸 유동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환전하다, 교환하는 거죠. 현금으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자산을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황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의 완전한 가치가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지금 바로 1,000억짜리 빌딩을 팔아야 돼. 뭐 당근마켓에 올려서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이 내 1,000억짜리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내가 내 아파트 지금 2억 정도가 시세인데 2억에 팔려고 올려놓으면 이 시세에 맞춰서 구매해줄 사람이 시장이 바로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정말 현금이 급하면 2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아야 되겠죠.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겠죠. 황금성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걸 우리가 황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가 인기가 좋은 게, 부동산 중에서 그나마 황금성이 좋은 게, 그리고 어떤 거래 기준이 있는 게 아파트죠. 내가 아파트 오르면 내가 이거 팔아서 다른 아파트로 옮길 수도 있고,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뭐 내 집 올랐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어떤 그런 지표도 없고, 사실 이 황금성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 내시죠? 관리비가 은근히 한 달에 부담됩니다. 이 관리비를 내면 관리사무소에 계신 뭐 소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우리 아파트를 관리해 주시죠. 뭐, 이거 좀 내 돈에 비해서 하는 일 없다고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택으로 이사를 가보시면 합니다. 이 주택으로 내가 이사를 가면 관리비가 없는 대신에 내가 다 해야 돼. 아니, 주차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주차 공간도 내가 확보해야 되고, 뭐 어디서 뭐 누수가 생기고, 뭐 물 새고, 뭐 청소니, 분리수거니 환장하는 거죠. 때문에 이 부동산은 소유자의 관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노력을 이제 뭐 관리비를 통해서 이제 뭐 관리사무소 직원분들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뭐 우리한테는 좀 장점일 수도 있겠어요. 이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세금도 엄청나고, 이 중개 수수료도 물론 뭐 중개사분들의 어떤 전문성과 노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그래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중개 수수료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부동산에 접근하셔야 되겠죠.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타, 단기하면 뭐 세금 내고 수수료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뭔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장단점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시면은 뭐 굳이 외울 것도 없고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21번. 투자의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산 3분법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뭐 뭔지는 몰라도 뭐 합리적이겠지. 뭐 충분히 어렵지 않죠? 이 자산 3분법이라는 게 뭐냐면 좀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이 있고, 예금이 있고, 부동산 있고, 예금 있고, 주식이 있겠죠. 내가 부동산에 내 모든 걸 올인했어. 땅거지죠, 땅거지.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 하나도 없는 땅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급하게 뭐 돈 쓸 일 있으면 땅거지인데 황금성이 낮으니까 돈이 없어. 그런데 뭐 안정성은 굉장히 높겠죠. 뭐 수익성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이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내가 내 돈 찾으러 가면 바로 돈 주죠. 황금성 최고죠. 안정성 최고죠. 수익성 최악이죠. 물가 상승보다 뭐 오래 놔두면 오래 놔둘수록 우리가 뭐 손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 때문에 사실 실제로 수익을 그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있죠, 분명히. 많이 버신 분들이 한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은 이만큼이야. 그리고 황금성 같은 경우는 예금보다는 낮지만은 부동산보다는 좋겠죠. 그래서 뭐 부동산보단 좋으니까 세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 3분법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자산을 투자할 때 적절하게 혼합해서 배분해야 된다. 왜냐? 이 부동산, 예금, 주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각각 분배를 하면 서로의 단점을 서로가 장점으로 상쇄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뭐 이렇다, 뭐 고전적으로 옛날 사람들 그냥 맞는 말이죠, 원론적으로. 그래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정성은 높지만 황금성이 떨어지고, 주식은 수익성은 좋지만 안전성이 떨어지고, 예금은 황금성과 안정성은 좋지만 수익성이 좋지 않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분산 투자해라,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실전에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가시면 이제 강사들이 막 얘기를 하죠. 막 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를 주목해라. 그리고 재개발은 이런 곳에서 된다. 우리 동네 랜드마크 주목. 그리고 이곳은 제2의 센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준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가 출제된다. 우리가 내용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마 잘 안 풀리실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라는 거는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 객관식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객관식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기른다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천천히 반복해서 자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